블랙록이 방금 놀라운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3분기 기준 ETF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 숫자가 무려 15%나 급증했다고 해요. 전체 IBIT 투자자 중에서 기관 비중도 전분기 28%에서 29%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용히 들어온 큰 손들의 움직임에 시장이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사뭇 다르죠.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84,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대출사 레드엔의 존 글로버 CIO 측에서는요,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서 비트코인 하락 여지가 충분하다라면서 중요한 지지선 구간 10만 달러 선이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 목표가인 84,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남겼는데요. 제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이제 바닥 전부 다졌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최악은 지났다라고 입을 모으는 분위기인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표현만 보면은 바닥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땐 온통 잔밋빛 기사랑 전망으로 들썩였어요. 이번엔 다르다, 10배 더 간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았죠. 이렇게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잔밋빛 전망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폭락이 나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지난 2018년이나 2020년 당시 이때 큰 하락장의 끝자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언론과 여론 뉴스는 하나같이 비트코인 끝났다, 가망 없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 바닥 찍고 기사 회생하는 게 비트코인 역사였었죠. 이 사람 심리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모두가 낙관하고 모두가 좋다 할 때 오히려 위험이 숨어있고 모두가 안 좋다 비관할 때는 오히려 기회가 싹트곤 했으니까요. 지금 상황도 어쩌면 비슷한 흐름일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바닥 확인 완료됐다, 안도감이 퍼져있지만 정작 큰 손들은 그 움직임이 달라요. 앞서 전달드린 대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기관 투자자가 분기 사이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그 구성인데요. 이 국부펀드가 IBIT의 지분 2.14%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여러가지 중동 투자자들도 4.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 자산운용도 지난 분기 IBIT 보유량을 3배 이상 늘려서 600만 개 넘게 들고 있다는 미국 공시 자료까지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큰손들이 규제된 ETF 틀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속속 사들이는 모양새죠. 또 한편에선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하다, 바닥이다라면서 가볍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지만요. 정작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자금들은 묵묵히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바로 대중의 심리적인 바닥 신호랑 진짜 자금 흐름의 바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먼트 측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특정 가격대를 바닥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비트코인 바닥이라는 말이 트렌드가 됐었는데 이 과거 데이터상 이렇게 모두가 안도하고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찾아온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바닥은요, 대다수가 아직까지 더 떨어질 거야, 더 하락할 거야, 이거 진짜 바닥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겁내는 순간 그때부터 찾아온다라는 의미겠죠. 쉽게 말해서 대다수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오히려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대다수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관과 큰손들은 남들이 바닥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렇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들의 투자 시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인데요. 하루하루 가격 등락보다는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이 블랙록 같은 거대 자금이 비트코인에 뛰어든 이유도 결국에 장기적인 가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가 정비된 ETF를 통해서라면은 암호자산에도 일정 부분 투자해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실제로 IBIT의 기관 비중이 30%에 육박을 했다는 건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 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서 읽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꾸준히 들어오면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냥 기관 자금은 패닉셀보다는 오히려 급락시에 매수하면서 가격 하단을 받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예전보다 줄어들고요. 시장이 성숙해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큰 손들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곧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거고 현재 시장이 흔들리는 데는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 시기가 늦춰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조정이 온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손들은 지금이 싸니까 천천히 담자 이런 모습인데 단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공존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리플 XRP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 XRP냐고요? 이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암호자산인 XRP도 점차 제도권에 녹아들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사상 처음으로 XRP 현물 ETF가 등장
반등을 했어요. 캐너리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출시한 이 XRP ETF 덕분에 이 최근의 시장 급락 속에서도 XRP 가격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8% 넘게 밀리는 동안 XRP는 1% 남짓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버텨냈습니다. XRP가 드디어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판도는 비트코인에 국한되지가 않고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이 향후의 규제 환경이 갖춰지고 또 시장이 성숙해지면은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이 주요 알트코인들에도 비슷한 자금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먼저 큰손들은 공포 속에서 매집한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대부로 불리는 마이클 셀러, 이 최근의 하락장을 맞아서 우리는 이번 주 매일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밝혔어요. 이 시장에 떠도는 비관론에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오면서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비트코인이 80% 폭락해도 우리는 팔지 않는다라면서 그럴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배짱이라기보다 그만큼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런 긴 호흡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이나 거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내부 암호화폐 비중을 아주 높게 가져가지 않죠. 감당 가능한 선에서 적절히 나눠서 담고 잊고 지낼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같은 큰 손들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비트코인에 할당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점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이 너무 큰 비중을 한꺼번에 베팅해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 원칙에 맞는 적정 비중을 천천히 모아가는 편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이 기관들은 1년, 5년 뒤를 내다보지만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자꾸 하루하루 등락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경계할 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이번처럼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반대로 방심하고 있을 때 이 데이터랑 역사를 근거로서 차분하게 본인만의 원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들이 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을 해볼까요? 이 단기적으로 앞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들은 또 어렵겠습니다. 차트상 비트코인 8만 달러대 초중반, 이게 다음 주요 지지선으로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이 시장이 한 차례 더 출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센티멘트 분석처럼 많은 투자자가 이제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출혈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는 말이겠죠. 만약에 그런 조정이 실제로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손 털고 났을 때 결국에 남는 거는 묵묵히 준비해온 큰손들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위험 요인들이 해소되면 시장은 다시 제 갈 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폭풍을 견디고 새로운 최고가로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를지 몰라요. 예전처럼 롤러코스터를 타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과 기관 참여로 인한 안정성들이 더해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고, 이 실제로 2025년에 접어들면서 블랙록을 필두로 전통 금융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몇 년 뒤에 그때 10만 달러 아래였던 게 큰 기회였다. 그때 살 걸.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이야기겠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바닥이 아니라 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인간 지표, 투자 심리 같은 것들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시각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 있습니다. 이 눈앞의 변동성에 집중해서 두려워하는 시각, 그리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각이 현재 공존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시장의 판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추가 하락에 함정을 남겨둔 건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떨어지고 이제 반등만 남은 건지,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 XRP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게 될지,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같이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위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지만요. 정작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감정이 먼저 들썩이는 순간 장기 투자는 이미 마음속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리플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이 높으면 사실 유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결국에 낮은 가격에서 많이 모으는 싸움이기 때문인 거고, 지금 가격이 높아질수록 미래의 나에게는 부담감이 커지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흔들리십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들뜨고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해지고,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순간부터 장기 투자는 더 이상의 장기가 아니라 그저 하루 단위의 감정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이 가격이 내려가면 고맙다. 이 마인드셋이 장기 투자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1년 전에 리플 가격 얼마였습니까? 불과 7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낮은 수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가격마저 불안해했고 오를지 내릴지 눈치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진짜 기회였네. 그때 살걸. 혹은 그때 팔지 말걸.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시겠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은 그때를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때 마음을요, 지금의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리플이 정말로 다시 700원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 가격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마 전부 강력하게 매수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진짜 장기 투자자는 그런 기회 구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때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락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이제 조금 더 담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사람이 중장기 투자자인 겁니다. 또 반대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들뜨지 않고 여기서 내가 어떤 대응 구간을 만들어야 될까, 다음 조정이 왔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이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하는 냉정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결국에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내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락의 기회로서 이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장기 투자는 누가 더 똑똑하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누가 더 감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움직이는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락이 두려운 마음을 하락이 반가운 마음으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는 비로소 출발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투자 멘탈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훈련하고 또 다져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드리자면요, 가격이 등락에 내 감정에 휘둘리면은 시장은 이미 내 마음을 지배한 상태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손실이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이죠. 이 리플이 100원, 200원 오르고 내리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호흡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들썩이고 왜 또 떨어지나,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나 이러면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면은 그건 이미 매매 중독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사람의 심리를 시험하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 변동이라도 누군가는 침착하게 기다리는데 또 누군가는 조급하게 흔들립니다. 결국에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수익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 이 리플이 100원 오르든 200원 내리든 그 변동폭으로 당장 매매할 이유가 없다면은 굳이 그 등락에 내 하루의 기분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 원칙과 계획을 점검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내가 괜히 들여다보다가 불안해지지 않았는지, 지금 이 감정이 진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 던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정리가 빨리 될 겁니다. 이 만약에 자꾸 오르고 내리는 게 신경 쓰이고 감정이 흔들리신다면은 그건 단순하게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몰빵되어 있구나, 대출을 했거나 비중 조절이 안 되어 있거나 당연히 작은 하락에도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차라리 일부를 분할 익절해두고 조금은 현금화시켜서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단순한 수익 실현이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투자 심리 관리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일부 비중은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7일 적당한 단기 고점 구간의 익절 전략으로서 3,650원의 일부 비중 목표 타점으로 걸어놓고 분할 익절을 통해서 심리적인 여유를 가져갔고요. 현금 비중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구간들이 중요한 거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 비중을 또 단기 고점에 걸어놓고 여유롭게 매일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단기 저점에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오늘 매수 안 해도 나중에 2주, 3주가 시간이 지나가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분할 익절을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것도 또한 투자 심리를 보다 여유롭고 그래도 얼마큼 매도해서 얼마큼 수익 봤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더 추가 매수할 거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만큼 수익 실현했으니까 또 다른 거 사야겠다, 이런 여유로운 심리를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이 결국에 시장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는 게 내 계좌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면은 그건 시장이 나를 이기는 순간이겠죠. 이 가격의 등록보다 중요한 거는 내 평정심인 거고요. 결국에 오래 살아남는 거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